이승만은 공산당은 반드시 망하는데 4가지인가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가를 부정하죠. 자본가, 기업가를 부정하고 뺏어서 다 나누자니까 절대로 사회가 모두가 가난하게 된다. 왜요? 똑같이 나누면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나는 남들보다 더 편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하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공산당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있는 재산 나누자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있는 놈 거 뺏어서 나는 나누면 되지 뭘. 결국은 모두가 게을러지고 가난뱅이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이재명이가 지금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갔는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이승만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참배하는 모습,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1주기, 오늘 3월 21일이 이승만 대통령 생신이지요. 그죠? 탄생 151주기, 사진 딴 것도 보여주십시오. 준비됐으면, 네. 참여했고, 김현태 단장님 보이네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인사 말씀도 듣고, 또 사진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네. 그 다음 또 사진 있나요? 자, 이승만 대통령,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멋진, 그건 안 올려있나 봐요. 네. 자,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건국 대통령이죠. 자, 아마 전환길 뉴스 시청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멘트를 그 영화도를 찍고 있는서 그때 이런 멘트를 했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다. OX로?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환길 뉴스 시청자분들 그 정도 수준은 되지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OX로? 네, 뭐 여기에 100% 오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일 뿐이고 정부 수립 즉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이지 무슨 건국이냐? 진짜 건국에 관한 것은 상하이 그 일제강점기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게 건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려진 게 이겁니다. 좌파들의 역사에 대한 이렇게 공격이 되겠지요. 뭐냐 하면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건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48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그냥 정부 수립일 뿐이다. 국가는 건국은 상하이 그러니까 임시정부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를 묻겠습니다. 건국, 국가, 국가의 구성요소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 3가지가 뭡니까? 중학교나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데 국가의 3요소는 먼저 국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국민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3구성요소는 국토,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 요 3가지를 국가의 3구성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2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있죠? 첫째, 국민은 있죠. 국가, 강토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강토를 뺏겼기 때문에 오직 국민만 있고 국가가 없었고요. 그죠? 일제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식 건국이라는 것은 45년 8.15 광복 직후에 미군이 일본군 무장해제시킨다는 이유로 3년간
군정을 실시했고 3년이 지난 48년 8.15 그게 바로 정부 수립이 되는데 그게 건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일제강점기 때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 중에서 두 가지가 없었는데 바로 48년 8월 15일 그 정부 수립 기념일이지만 그때 이제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죠. 국가와 국토와 국민과 주권까지 되찾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48년 8.15 이게 바로 건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가 정식으로 성립된 것이고요. 또 하나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상하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광복 이후에 미군 3년간 군정 실시 이후에 48년 8.15에 정부 수립, 이게 건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또 이승만입니다. 이래 물으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 정식으로 만들어진 정부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그 초대 대통령 또 이승만입니다. 따라서 이래 물으나 저래 물으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건국 대통령, 제가 처음에 물었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누구다? 이승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때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광복 이후에 초대 대통령도 또 이승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물으면은 독재자 아니야? 그건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6.25 때 도망갔지 않냐? 역시 역사 왜곡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첫째, 독재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식한 소리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평가를 할 때 지금의 눈높이와 지금의 상황에서 이승만을 이제 평가했으면 안 되고요.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바로 그 당시 시점에 돌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 48년, 45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38선 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일본군 무장해제시킨다는 이유로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대치 상황 속에서 미군이 3년 통치하다가 이승만이 바로 초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5.10 단군 이래 최초 총선이 실시되었고 그 총선 결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이제 1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에는 충격적이죠. 광복 무렵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분 78%가 좌파였습니다. 거의 한반도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일제 35년 식민지배를 받았던 우리 조선인들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다시 한 번 더 만들까요?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제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지주고 우리 조선인은 소장농, 일본인이 자본가고 조선인은 노동자. 따라서 대다수 식민지 조선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무산자 계급이죠. 소장농이자 노동자였습니다. 따라서 광복 무렵에 일본군 무장해제 시킨다는 이유로 미군이 들어왔을 때 조사해 보니까 무려 80% 가까이가 한반도가 빨갛게 물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반도는 공산화되기가 쉬웠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쉬웠을까요? 한반도 전체 80%가 조선인들이 자체가 빨간색 물들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38선 이북에 소련군하고 들어온 김일성은 가만히 둬도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한에는 미군 덕분이죠. 미군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절대 공산화되도록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빨갛게 물든 80% 조선인 80%가 좌파 빨갱이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미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빨갱이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이미 진작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비상기업 선포했다가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기업 선포했다가 현재 구치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놀랍게도 바로 1899년 조선 말기에 고종이 통치하던 그 무렵에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협회 안에서 바로 입헌군주제, 서양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이라고 해서 지금의 배제대학교, 배제학교의 전신이죠. 서양 선교사로부터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에서 진작부터 이제 선진화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조선도 임금이 통치하는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바로 서양식 입헌군주제, 의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주장했다가 정치범으로 감옥 가서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한성 감옥에서 5년 이상을 감옥 생활합니다.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도 청년 이승만이 복음 즉 성경적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 계시면서 김진홍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아서 기도하고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옥중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비슷하죠? 그 당시에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춘향이 성춘향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 이렇게 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종신형 선고받은 이승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두른 상태에서 앞 사람의 등 위에 등에다가 성경을 받쳐두고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떠나지요. 미국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주의가 좋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말로 물으면 이제 이미 검증이 끝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망했잖아요. 구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뭉쳐라 공산화하자 해가지고 동부 유럽, 서부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동부 유럽이 다 공산화가 되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가 됐어요. 소련 따라서 공산주의가 좋다 하면서 있는 놈껏 뺏어서 나누자. 하지만 그 결과 구소련도 1990년에 붕괴되었고 동부 유럽, 폴란드 그리고 뭐 동독도 마찬가지죠. 동독,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다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요. 공산주의를 겪어보고 난 뒤에 이 공산주의, 막시즘 이건 답 없다. 전부 가난하게 된다. 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는데 충격적인 것이 무려 60여 년 전에 공산주의가 망하기 60여 년 전에 이미 공산주의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예측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혹시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5년 이상 감옥 생활하다가 정치범으로 거기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하는데요. 미국 하와이에서 바로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21년 태평양이라는 잡지에다가 공산당 부당 요 사진은 한성 감옥에서 있을 때 사진 같습니다. 한성 감옥 가기 전이죠. 오늘 그죠? 청년 이승만의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공산당
당부당 칸은 이겼어요. 태평양 잡지에 1900 제기로 21년인가 그때 공산당의 당부당은 공산당이 마땅하냐 부당하냐 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공산당은 반드시 망하는데 4가지인가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가를 부정하죠. 자본가, 기업가를 부정하고 뺏어서 다 나누자니까 절대로 사회가 모두가 가난하게 된다. 왜요? 똑같이 나누면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나는 남들보다 더 편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하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공산당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있는 재산 나누자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있는 놈거 뺏어서 나는 나누면 되지 뭘. 결국은 모두가 게을러지고 가난뱅이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이재명이가 지금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적했잖아요. 자꾸 나누어지면은 그만 결국 그것만 쳐다보잖아요. 일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지나친 복지를 하는 것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 이미 진작부터 그것도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본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난하게 되지요. 혁신이 없지요. 세 번째, 지식인을 다 없애잖아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도 문화혁명이라 해서 1969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소위들 지식인, 교수, 의사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로 인해서 다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은 다 지적 수준이 낮아지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놈도 역시 지식인 다 죽이잖아. 교사 다 죽이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가 발전이 없고 다 우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종교를 부인합니다. 아시죠? 마르크스가 했던 최악의 명언이 있죠.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다. 뭐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지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셔야죠. 마르크스가 남긴 말이 뭐라고요? 종교는 누구의 아편이다? 국민,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그 공산당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레닌의 소련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 특징이 뭐죠? 종교를 부인합니다. 왜요? 종교는 국민들의 아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중국 안에 불교도 다 없앴잖아요. 교회 다 불살랐고 북한에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이처럼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윤리가 깨어지고 도덕이 망가지면 그게 짐승 타는 세계와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다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공산주의들은 언제나 공산당은 잘 속입니다. 부정선거 저지른 나라 공통점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왜요? 공산주의는 왜 여러분 좌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지 아세요? 그들은 레닌이 이야기했죠.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쉽게 말해 절차적 정의가 필요 없고 오직 공산당 목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저지르든 말든 좌파가 이기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최악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것처럼 언제나 속입니다.